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2차시 두 번째 통합사회 기말 대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78페이지예요. 주제 4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난 시간에는 교통통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있었는지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해서 이쪽 단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이 아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확대되고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격차 발생, 생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자, 지역 격차 발생. 교통의 발달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지역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자. 좀 내려볼게요. 자, 과거 부여는 강경과 함께 금강수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번화가를 이루면서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 자, 부여라는 지역과 그 강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옆에 이제 금강이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금강을 통해서 물건들을 운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강경이 어떤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도로와 철도 등 육상 교통의 발달로 교통체계가 변화하면서 지역 중심 기능이 천안과 대전 등지로 이전했죠. 지역에 지역 경제가 침체하게 되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육상교통, 철도, 도로, 대전이 이제 굉장히 경부선도 있고 호남선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의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여와 강경은 쇠퇴하겠죠. 최근 부여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 자원을 위한 문화 특색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래서 좀 어떤 변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부여는 백제 과거의 수도였으니까 거기서 백제 문화재 같은 것도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서 위 사례처럼 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거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에 따라 지역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발달하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니까 지역 간의 경제력, 돈을 벌고 하는 수입이나 어떤 사회 편의시설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 기반의 시설을 구축하거나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떤 낙후된 지역에다가 재건축, 다시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환경 파괴. 교통통신의 발달은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생태계. 자, 여기 보시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은 원래 그야말로 이처럼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부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역이 단절된 거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상 가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가 넘어가는 도중에 로드킬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거죠. 보시면은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됐다. 연속적인 것을 끊었죠. 도로를 통해.
녹지 면적이 감소하죠. 봐도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초된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띠, 여기 기름띠가 보이시나요? 선박의 자초라는 것은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선박에 있는 기름들이 흘러나와서 바다를 이렇게 오염시키게 된다는 거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국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선박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선박에 나오는 기름이 바다를 많이 오염시키겠죠. 자, 미 사례와 같이 새로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한다. 또한 사람과 물자 국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외래 생물종 전파로 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한다. 이러한 생태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건설 시 우회도로나 생태 통로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 규제 정책,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을 통해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셨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보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정보화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등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 보시면은 사생활 침해, 최근에는 개인의 정보가 정보화 기기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가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것이 SNS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심코 어떤 글, 게시판에다 올린 것들, 페이스북에다 올린 것들이 캡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 계속 공유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점 신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 의료 정보 등을 수집, 저장, 관리하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개인의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살짝만 좀 내릴게요. 근데 정작 의사 환자는 이런 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단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보 도용하면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런 사생활 침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거다. 여기 보면은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고 감시하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사이버 범죄. 컴퓨터를 악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 인터넷 등의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익명성이라는 건 이름을 숨기는 거죠. 아이디를 활용하니까 자기 원래 본명을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쉽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가짜 뉴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자, 보시면은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와 사이버 장터 등의 스마트폰, 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라는 허위글, 거짓말이었죠. 180여 명으로부터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카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를 개당 수천 원씩 주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이 아이디를 막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팔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기 쉽게 한다는 거죠. 이외에도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해킹이 2014년, 2015년인데 이렇게 이 건수가 있고 인터넷 사기가 그렇게 많네요. 중고나라를 선생님도 조금씩 이용했는데 항상 걱정하는 것이 내가 입금했는데 그쪽에서 물건을 안 주면 어쩌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인터넷 사기 문제가 있고 사이버 금융 범죄 그리고 사이버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보시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위아의 사례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을 속여 이익을 보려는 인터넷 사기를 비롯하여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정보 시스템 보안 관련 기구 및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보강해야 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안 관련 기구와 전문 인력을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걸 연구하고 법률도 생각하고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인식 개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상 공간 또한 현실 공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하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윤리적 자세를 확립해 가야 한다는 것. 자, 정보 격차. 정보 격차라는 말 중요하게 보세요. 정보기기의 이용과 접근에서 일반 국민과 정보 소외계층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보 격차가 심화되기도 한다. 일반 국민은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고 PC를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일반 국민이라고 보고 정보 소외계층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장노년, 나이 드신 분, 저소득층, 여건이 안 되는 분, 그리고 농어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치는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요. 일반 국민이 100명이라면은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쓰는 수준이 6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100명이 사용할 때 장애인은 62명밖에. 나머지 37.5명은 사용을 잘 못하는 거죠. 이거 이제 그나마 이제 컴퓨터 기반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좀 나아요. 또 왼쪽이 좀 더 스마트폰보다 나은데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은 더 많이 부족하죠. PC보다. 장노년도 일반 국민 100에 비해서 다 떨어지죠. 이렇게 더 떨어지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정보 소외계층이 정보 기기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일단은 못 사는 거예요. 기기를. 인터넷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어려우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거를 하는 거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보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 이거는 노년층에서 굉장히 좀 인터넷 뱅킹하고 공인인증서 이런 거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격차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보 격차는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을 초래해. 왜 그럴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보통은 가장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죠. 근데 이걸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직접 비싼 값을 지불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능력이 바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거.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정보 소외계층에게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PC를 아예 주거나 그리고 또 인터넷을 깔아줘야 되겠죠. 정보화 활용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 배워야죠. 좀 더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정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책 같은 거 있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정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정보 이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정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나와 있는데 정보에 접근해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정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문해력,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터러시라는 뜻이에요. 정보 소양, 정보 지성, 정보 활용 능력이다. 이거를 뭐 아주 막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걸 선생님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 격차, 정보 소외 계층들이 정보 리터러시가 좀 부족해서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소외 계층들은 바로 정보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이칠 권리에 대한 부분을 또 배워보겠습니다. 하나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읽어보죠. 잘 보셨나요? 여기 관련한 기사인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 권리는 인터넷 사이트나 누리 소통망,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뜻한다. 아까 그 자동차 연맹의 회장이 자기의 과거 정보가 담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는데 2014년 5월 에스파냐의 한 변호사가 신문에 실린 자신과 관련된 기사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가 해당 기사의 링크를 없애라며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칠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한 개인이죠. 개인의 어떤 사생활, 정보가 담긴 것들 다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칠 권리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문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63.7%가 이칠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57.7%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조사됐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칠 권리 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2016년에 법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대략적으로 볼게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래서 이제 게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법안이 마련됐다. 있구나라고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두 가지로 이제 가불은 이칠 권리를 찬성하는 입장이죠. 요거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 신상 털기와 해킹 등 개인정보, 중요한 건 개인이에요.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발언이죠. 즉 여기에서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을 중시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개인에, 여기도 개인 나와 있죠? 행복추구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는 내가 결정한다. 내 사진이 들어간 게시물이 있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보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물론 게시글을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자기 사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보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개인을 강조하는 입장.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흉악범이 과거 행적을 지우는 신분 세탁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 세탁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회장이 자기의 이제 그 과거, 잘못된 그 과거를 이제 없애려고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칠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익과 관련한 게시물까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된 과거를 알아서 그 사람의 그 회장 자리에 있지 않게 해야지 공익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도덕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공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정보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왜? 공익을 위해서. 사생활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칠 권리는 여기는 포인트가 국민이에요, 국민. 대다수의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글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과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글을 쓸 수 있죠. 어떤 출판, 책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해당 당사자가 내 이름이 들어갔네? 다 지워줘. 저 영상도 지워줘. 내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관련해서. 이거는 여긴 포인트는 국민이다. 그래서 기억할 권리는 여기는 국민에 해당한다. 대다수 국민이고 이거는 개인에 해당한다. 두 가지 차이점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도 같이 읽어보죠. 개인의 사적 소유권 인정해야 되는 것. 정보의 사적 소유권이라는 건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사진을 게시하면은 그거는 정보가 누구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이죠. 사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린 글에들 누가 무단으로 퍼가하고 공유하면은 우리는 이제 사적 소유권, 다른 말로 저작권이라고 해요, 저작권. 저작권을 근거로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얼마나 강하게 인정해야 되느냐. 사적 소유권을 다른 말로 배타적 소유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배타적 소유권. 배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거 가져가지 마. 내 거 함부로 하지 마. 이게 베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다 같은 말. 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 선언은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는 공짜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소형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초 상품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2년이 넘도록 고작 40개밖에 안 됐대요. 1년에 20개씩 팔렸네요? 한 달이면 1점 몇 개를 팔았네? 한 사람만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복사를 통해 모두가 그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빌 게이츠는 컴퓨터 노트라는 잡지에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우리 회사의 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받은 회신은 모두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베이직 사용자들이 돈을 주고 베이직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복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받은 사용료의 총액을 그러니까 돈 받은 거 총액을 베이직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니 시간당 2달러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2달러도 안 되는 임금으로 열심히 베이직 제작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게 돈을 번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대다수가 소프트웨어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짓은 좋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노래 같은 것도 공짜로 음원 사이트에서 받고 하면은 저작권 만든 사람에게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더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는 의욕도 꺾고 새로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니까 어떤 발전을 가로막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무런 대가 없이 꼬박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버그를 찾아내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마음이 간절해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창작 의욕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작 의욕을 꺾지 마라. 열심히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확실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인 효과. 유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거예요. 일로와 이런 건데 저작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줘야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카피라이트였어요. 잠깐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부분이 카피라이트. 라이트라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권리. 창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라이트의 반대말은 레프트, 왼쪽이죠. 즉 정보를 공유하자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재를 무너뜨릴 자비로운 혁명가. 1991년 21세 나이에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체제인 리눅스를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리누스 토르발슨을 가리키는 말이다. 토르발스가 자신만의 운영 체계를 인터넷에 띄우면서부터 리눅스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리눅스의 운영체제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것과 달리 비밀이 아니래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무료가 아니라 무료로 배포된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리눅스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들어가 코드, 그러니까 어떤 설명서 같은 것, 기계를 만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을 이모저모 살펴본 다음에 토르발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언론은 이들의 도전을 소스코드 공개 운동이라고 한다. 소스코드 어떤 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은 이미 리누스 이전에 나온 것이다. 1984년 자유 소프트웨어 연맹을 창설한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은 1985년 이후
카피 레프트로 친 데는 1년의 사용권 규약을 발표했다. 이 규약은 사용권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거나, 무료로 내려받아요. 복제할 수 있대. 그리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왜 스톨먼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보면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고성능 운영 체제가 한 컴퓨터 업체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대요. 이 돈벌이 수단이 왜 이용되겠습니까? 저작권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컴퓨터 업체가 그거를 자기의 저작권으로 등재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게 돈벌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아예 카피 레프트로 만들자는 거죠. 기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되었다. 저작권은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게 되니까 아예 저작권 개념 삭제하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아니라 공유하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돈 안 벌고 모두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정하면서 점점 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미래의 사이버 사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폐쇄적인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만든 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요거 WWW 이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했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터넷 쓰는데 돈 내지 마라. 그냥 무료로 활용해라. 그래서 마음껏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의 발전을 이뤄라.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정보 공유론, 카피 레프트의 효과가 얼마나 좋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부분만 정리할게요. 카피라이트, 저작자가 자기 창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저작자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카피레프트, 저작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전체 공익을 강조하는 거죠. 개인이냐, 전체 공익이냐, 이거의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배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좀 뒷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들으시면 됩니다.